월급은 올랐는데 지갑은 얇아졌다. 어라? 이게 무슨 소릴까? 이거 짤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결산하는 거잖아. 월급을 받았어. 이건 나갈 돈은 지폐로 나가네? 지폐로 우르르 나가요. 그리고 이건 내가 쓸 돈. 나갈 돈은 아주 지폐 뭉텅이로 나가는데 진짜. 이걸 다 하고 나니까 내가 쓸 돈은 이 잔돈밖에 없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많이 받긴 받았어 월급을. 그쵸? 그러니까. 하지만 내가 쓸 돈 없구나. 이러니 내가 지금 스쳐 가난한 지나가는 거지, 느낌이 월급은. 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직장을 다니시는 그 월급을 받는 분들이 아마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나는 내가 쓸 돈이 남아돌아. 이런 분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월급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상해. 왜 나는 더 가난한 느낌이 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의 느낌인가 싶을 때도 있는데요. 명절 세뱃돈 줘야 되잖아요. 요새는 또 최소가 5만 원이야. 5만 원짜리 생겨가지고. 여러분, 3만 원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주고 3만 원권이 2만 원 더 급해요. 빌려줘 할 수도 없고. 얼마 주세요, 보통? 일단 이렇게까지 이상질이래요? 아니요. 그러면 행복하죠. 조카들에게 그럼요. 줘야 되는 조카가 거니까 볼 수도 있는데. 기분 좋게 주는 네. 거니까 대학생들은 5만 원 주고요. 고등학생 3만 원, 이제 좀 중학생 결심한 2만 원, 느낌이에요. 초등학생 1만 원 이렇게 주고 싶은데 이게 조금씩 더 주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주는데 아이는 막 이렇게 막 많이 받으면 거기 맞아요. 또 이렇게 또 줘야 되잖아요. 결국 또 그런 주고받는 거니까. 맞는 거지, 사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품앗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지갑을 닫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자, 여러분이 왜 월급이 올랐는데 가난하게 느끼냐? 이거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 노동력 조사라는 거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여기 보면 2023년도에 보면은 명목 임금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그 월급, 우리가 실제로 받는 그냥 월급 통장에 찍히는 그 월급이죠. 평균적으로 392만 3천 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한 10만 5천 원 정도 올랐어요. 오르긴 하네. 네, 2.8% 월급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질 임금이죠. 이 실질 임금이 뭐냐면 이 파란색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이게 중요하죠.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이 실질 임금은 전년도보다 올랐냐 봤더니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3만 원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월급이 올랐어. 근데 그거보다 더 물가가 더 많이 올랐어. 이게 사실상 그렇죠. 2020년인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오히려 임금보다 물가가 더 오르다 보니까 정작 내가 쓸 돈, 그러니까 돈의 교환 가치는 떨어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급은 올랐지만 전년보다 올랐지만 가난하게 느끼는 거는 팩트다. 그러네. 이게 내피셜이 아니야. 21년에서 22년에,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지금 저게. 보니까.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네. 물가도 그만큼 올라서 그러니까. 그냥 또이또이였어. 원래 임금이랑 보통 물가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렇죠. 나중에 오르죠, 물가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네. 크게 이렇게 내가 가난한 느낌은 별로 없어. 그냥 작년에 똑같나 보다 했는데 이젠 이번에는 드디어 오히려 이제 진짜 말라. 네, 물가가 역으로 더 많이 오르면서 더 가난하게 느끼는 게 팩트가 맞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거 기억하시나요? 되게 또 젊을 때네, 우리 정민님. 만원의 행복 알아요? 만원의 행복? 알죠. 저는 알죠. 알아? 이거 2003년도에 나온 거, 2003년도. 저는 네. 그때 사장님 카드 무슨 막 말인지 돌려막기 할 때였어요. 2003년도. 신나게 돌려받고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되게 바쁠 때. 맞아, 바쁠 때였어요. 성실하게 살 때. 왜 연예인들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이럴 때 막 내가 이거 보면서. 그때. 이때가 2003년이었거든요. 이게 작가님 이걸 몰라가지고 10,000원으로 하루 쓰는 거니. 그럴 수 있지. 저 때는, 근데 저게 되게 화제였잖아요. 맞아요. 네. 10,000원에 일주일 버티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지, 물가가. 근데 물론 지금은 아주 어렵죠. 지금 뭐야? 지금 붕어빵 개당 1,000원 이미 됐고요. 호떡이 1,500원, 오뎅 1,500원이야. 오뎅 1,500원 봐. 와, 오뎅 300원이었는데. 너무 비싼데. 그 꼬불꼬불한 거 500원이었고. 근데 지금 대박이다. 다 1,500원 막 이러니까 또 그리고 오히려 스타벅스 커피가 저렴하게 느껴진다. 맞아,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이 스타벅스 커피는 네. 그렇게 막 바로바로 막 오르는 느낌은 네. 안 들어. 4,500원인가요? 4,500원 정도 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야외로 나가거나 이러면은 진짜 저기 써있네. 지방 시골 카페. 시골 6,500원. 카페가 아가 6,500원. 시골 카페 가가지고 시키고 빵 시키고 이러면 5만 원 그냥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잖아, 진짜. 시골 맞아요? 그게 진짜 시골이 아니라 약간 양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카페. 네, 약간 대형 맞아, 카페. 맞아. 그 약간 크고 막 이런데. 그런데 주소만 시골이지. 네, 진짜 비싸. 아마 그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히려 비싸. 약간은 우리 수벅 비싸다고 사먹지 말라고 하는데 수벅이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질 비해서 만큼 싸지. 오히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와, 옛날에는 10,000원으로 일주일을
살았다는데 지금 10,000원으로는 솔직히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도 10,000원 들고 가면은 진짜 와, 그 금액에 맞춰서 먹으려면 고를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 되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어. 쉽지 않아요, 요즘에. 그만큼 많이 지금 물가가 오른 상태인데요. 이러니까 당연히 월급쟁이들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라고 봤더니 버스하고 택시 요금이요 16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대요. 16년 만에. 우와. 여기에다가 외식 가격 오르니까 여보 외식은 못하겠다. 가격표 보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2년 5개월 나오기도 동안 하고. 매달 올랐다는 거야. 매달. 그럴 수밖에 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 아까 시내버스 요금이랑 택시 요금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버스 예를 들어서 뭐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6,000원, 그리고 25일 출근한다고 보면은 6, 20, 15만 원 정도 그쵸. 되네요. 네, 한 달에 그냥 버스로 출퇴근만 해도 15만 원 정도가 바로 이제 들어가는 그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고, 여기에 또 이제 설날에 또 넣어야 되는 과일, 이거 필수로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 평소 같으면 비싸면 그냥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되는데 이 사과하고 배는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야 되니까 더 이제 이거 가격이 비싸도 살 수밖에 없고, 이미 또 가격 자체가 많이 비싸 올랐지.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 조상님들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만 누나. 그래, 너무 하나는- 비싸서 이제 네, 한 개만 올리는 그게 거예요. 한 중요한 개. 어쨌든 홀수를 맞춰야 되니까 한 개씩만 올리는 거예요. 배 하나, 사과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 조상님들도 이렇게 소식을 하게 되는, 이제 우리 조상님들도 같이 소식해요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조상님 많이 먹고 가면 힘드니까 네, 소식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블라인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요즘 세대 말이야, 예전 우리 엄마 세대에 비하면 절약 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리 때는 뭐 거의 다 뭐 걸어 다녔고 20년 전 막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때는 뭐 한강 넘어, 나 데리고 엄마가 한강 넘어서 마트에서 걸어갔어. 한강 넘어 있는 마트까지 가서. 근데 지금, 하지만 실제로, 우리 또 세대들, MZ세대나 또 보면 할 말이 있어요. 엄청 아끼고 있어요. 우리 뭐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섭섭하네, 어르신. 이런 얘기가 그렇죠. 네. 나올 수가 네. 있죠. 우리가 어떻게까지 돈을 아낀지 아시나요? 한번 따라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실제로 미국 연구 결과에 보면요, 쇼핑을 할 때 72시간의 여유를 두고 이제 고민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72시간을 내가 뭘 사야 되겠다 할 때 바로 사지 말고 72시간을 기다렸다가 사라는 거야. 3일을 고민해보고 사는 그렇지, 거네. 그렇죠. 근데 이제 3일이 지나면 이제 별로 사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긴다는 거야. 충동 구매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그렇지. 그게 진짜 실제로 연구 결과로 그 72시간이 지나면 이 구매 욕구가 확 사라진다는 거야. 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서울대 최종원 교수님께서. 딴 건 그렇다 치더라도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또 뭐 중요한 말도 많이 있죠. 말할까 말까 할 때 말하지 마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고 기다려라. 사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 우리 서울대 교수님께서 요거에 대해서도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1,000명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지출 챌린지 요거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1,000명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절반 이상이 있습니다. 무지출 챌린지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그거를 하면 어떤 게 느껴지냐? 절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무지출 챌린지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절약 습관도 키워줄 수 있다. 지출력 관리도 할 수 있다. 일단은 그럼 이거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일단은 해볼만한 거네요. 긍정적인 거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무지출 챌린지 할 때 어떻게 생활이 좀 변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특히 이제 2030 직장인 대상으로 했는데요. 가장 큰 게 술 약속을 일단은 줄였어요. 그리고 커피도 줄였어. 커피 가격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먹거나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려워. 나 커피 꼭 마셔야 돼. 아니면 또 어디 거 꼭 마셔야 돼. 이런다면은 이제 빈도수를 또 줄일 수도 있겠죠. 뭐 혼밥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좀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흑문화. 작가님도 이런 걸 또 가져오셨어요? 네, 이렇게 예전부터 전해진 이런 흑문화.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이게 가장 좋아하고 우리가
좀 하는 건데 이것부터 이제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게 또 연령대별로 이 부담을 느끼는 생활비 품목이 있대요. 안 그래도 지금 20, 30대에서 거의 먹고 마시는 비용이 좀 가장 컸고 그걸 줄였잖아요. 딱 그게 나오네요. 그만큼 20대는 식사비, 30대는 외식 비용. 뭐 똑같은 말이죠. 하지만 40대 같은 경우는 보험, 의료비, 아무래도 좀 아픈 거, 이제 몸이 이제 슬슬 이제 노화가 시작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리해야 되고 이거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또 생활비가 이렇게 또 연령대별로 다르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 무지출 챌린지도 하고 그리고 냉파도 하고 이렇게 또 짠테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청 열심히 하네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아낀다고 아끼는데 별로 모이는 게 없을까? 얘라이 더 벌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 2의 직업, 이제 부업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먹고 살기 팍팍해요. 이제 너도 나도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제 부업을 하기 시작하고 회식 안 한다고 해도 죄송해요. 저 부업해야 돼요. 부업 가야 돼요.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엔잡러가 62만 명이라고 합니다. 62만 명. 역대 최대로 웹소설이나 이런 걸로도 또 모바일 부업도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그 부업의 그런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배달 알바도 있긴 하지만 남녀 직장인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부업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34%가 부업을 하고 있어요. 3명 중에 1명이 부업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 5명. 5명이니까 2명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2명이 조금 안 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업을 왜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압도적으로 거의 60% 가까이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만큼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하다 보니까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부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블라인드에 이런 게 이제 또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시네요. 연구원이신 분이 우리 뭐 부업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좀 할 수 있는 부업 좀 알려주세요. 연구원이면 그래도 소득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런 분들도 이제 부업을 이제 원하게 된다는 거죠. 약사도 있네요. 네, 약사님도 저도 부업이나 재테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어떤 거 하고 있어요 하면서 서로 이제 이런 또 직장인들 내에서는 어떤 부업을 하고 있고 어떤 부업이 이슈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 100만 원만 좀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더 버는 거 좋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또 힘들게 벌어서 또 이상하게 쓰면 또 안 돼요.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어렵게 모은 돈을 결혼할 때 특히 이 한 번뿐 이벤트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또 남들한테 얘기할 거리도 되고 이 결혼 반지를 여러분 어떤 거 하셨나요? 물론 꼭 까르띠에는 아니더라도 좀 비싼 결혼 반지를 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 혼수로 이제 이렇게 근데 결혼 반지로 340만 원 까르띠에 할 수도 있죠. 결혼 반지니까. 결혼 반지니까 네. 그렇죠. 할 수도 있지. 자, 그럼 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몽클레어 패딩 300만 원 주고 난 몽클레어 패딩을 사겠다. 난 30만 원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겠나요? 반지 받고 패딩 얹어구만. 저는 몽클레어를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몽클레어는 거의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같은 거죠. 이게 엄청 더 따뜻하고 그런가 봐요. 많이 따뜻한가 봐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거 입어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죠. 또 핸드백. 요새 또 핸드백도 혼수로 많이 받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당연히 1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는 게 나은지 이것도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있으세요? 전 지금 앞에 3개 다 나왔죠. 까르띠에, 몽클레어, 샤넬 지금 3개 나온 거 하나도 없어. 화나셨어요? 하나도 들고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은 돈,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살 때 진짜 아까 거기 있었잖아요. 살까 말까 할 때 사지 않는다. 그치. 교수님.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 내가 뭔가를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저도 지금 1000만 원짜리 핸드백 살래, 10만 원짜리 핸드백 살래 할 때 10만 원짜리 핸드백은 고민 없이 살 수 있어. 근데 1000만 원은 나 고민돼. 무리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막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내 수준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집도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집은 정말 많이 고민되는 거죠. 물론 이제 집은 또 이제 잘 사면은 더 오르고 오를 수가 있긴 하는데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또 물론 이제 뭐 샤테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내가 산 가격보다는 그만큼 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살 때 이게 고민이다 그러면 안 사야 돼. 그럼 그건 내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런 나는 이 통장은 핸드백 사려고 모으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소비를 위한 저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돈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재테크 시작은 저축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부분인 거고 요즘 같은 또 시기에는 섣불리 또 투자를 하기에는 그만큼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잃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저축을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또 어떤 블라인드의 이런 얘기를 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재테크의 기본은 저축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부자가 되는 건 40, 50대에 되는 거야. 오, 빠르게 부자 되는 길은 사업 말고는 없어.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저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이게 요즘 관심 갖는 게 있어요. 통장. 이거 아세요? 청년 도약 계좌라고.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최고 이율이 어때요? 6%예요. 6%. 굉장히 좋은데요? 다 청년 도약 계좌 이게 다 1금융권이잖아요. 1금융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6%예요. 지금 적금이 한 3점 몇 프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6%면 엄청 높은 거지. 상당히 높은 네. 그런 금리를 주고 말도 있는 안 되는 거예요. 건 사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길래 지금 이게 6%나 주는 거지? 그것도 1금융권에서? 라고 찾아봤더니요. 작년 23년 6월에 이게 출시가 되었고요. 근데 이게 만기가 5년이에요. 근데 저거는 청년만 돼요? 자, 기다려봐. 그렇지. 청년만 되지. 앞에 써 있잖아. 청년이라고. 내가 마음은 청년이야. 이딴 거 필요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탐이 나가지고 지금. 필요 없어요. 네. 지금 가입 대상이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그러니까 딱 청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또 기준이 약간 좀 까다로운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가구소득. 내가 살고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 이런 경우, 아니면 뭐 2인 가구다, 3인 가구다. 이런 경우 그 기준 하네.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된다. 요 네 가지죠. 나이, 그리고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그리고 가구소득. 요 네 가지가 이제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요게 이제 가입이 가능한데, 근데 웬만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될 수 연봉이 있죠. 네. 뭐 아예 고소득이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수가 그래도 이게 좀 해당이 되지 근데 진짜 않을까라는 좋게 생각이 좋네요. 듭니다. 왜냐면 저기 이자 소득세도 비과세 해주니까. 그것도 비과세고요. 15.4%잖아. 최대 납입 한도는 월 7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더 좋은 게 더 있어. 또 있어요? 정부 지원금이라고 그건 해가지고 뭐예요? 별도로 이 네. 납입액의 3에서 6%를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6%, 비과세가 6% 되는데, 자, 비과세가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부 지원금이라고 해서 최소 3에서 최대 6% 정도를 지원금을 줘. 진짜 좋다. 지원금을 주고 또 이율도 더 높아요. 이율도 더 높고, 아까 6%였죠. 꼭 해야겠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최대 그 기여금이라고 이게 그 정부 기여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최대 7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이게 그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기여금이 다 똑같이 주는 건 아니고 급여 수준에 따라서 급여랑 종합소득 그 수준에 따라서 2,400만 원 이하 급여이고 종합소득도 1,6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은 월 납입함도 70만 원을 내면은 월 24,000원. 그러니까 이자와 별도로 월 24,000원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 5년 정도 되면은 한 140만 원 이상, 거의 160만 원까지 최대 160만 원까지 나오는 거예요. 좋기는 정말 좋네요. 그렇죠. 괜찮죠? 꼭 하셔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 기여 한도 금액 아무래도 이제 월급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금액이 기여금이 좀 줄어든다는 거. 금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주는 건데 우리 실제 봐야겠죠. 얼마를 이익을 보는지. 자, 보면은 지금 5년 동안 총 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 가입하는 경우와 청년 도약계좌를 가입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납입액을 월 70만 원 5년간 납입하면 원금만 5년 동안 4,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만기 수령할 때 이자랑 다 포함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받으려고 한다면 일반 적금으로는 금리가 한 7%에서 8% 정도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이 정도 돼야지 원금 4,200에 수령할 때 한 5천만 원 정도 돼서 한 800 정도가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 연 7%, 8% 어딨어? 그러니까. 없죠. 네. 특히 적금이, 예금도 아니고 적금이. 자, 저거는 근데. 대출이자는 10% 넘어야 돼. 네. 그렇죠. 역시 또 대출과 연결을 짓는. 자, 근데 이게 청년 도약 계좌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청년 도약 계좌로는 납입금 4,20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이자 자체도요. 보통 일반적으로 3.몇 %인데 기본 금리가 4.5%입니다. 기본 금리 4.5%에 또 소득에 따라서 우대 금리를 또 적용을 해줍니다. 그게 0.5% 정도 되고요. 또 은행별로 또 우대 금리가 또 적용이 돼서 아까 6% 있었죠. 그러니까 최대로 받을
되면 6%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 적금 대비 일단 금리 자체도 높은 편이고요. 거기에다 아까 말했던 정부 기여금, 정부 기여금 지원해주는 그 금액이 한 5년 다 합치면 한 16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다 또 이자 소득세 내잖아요. 15.4%.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15.4%를 내는데, 그것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래서 연 70만 원씩 5년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제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인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5년 후에 이게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반 적금,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일반 은행에 요즘 평균 금리로 계산했을 때는요, 70만 원 60개월 넣으면 4,200만 원 적금을 넣으면 수익은 320만 원이에요. 근데 청년 도약 계좌는 금리도 더 많이 주고 정부 기여금도 주고 이자 소득세도 비과세 해가지고 수익이 820만 원. 500만 원이 더 많네요. 5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단점을 또 알아야 돼. 무조건 좋다고 할 게 아니라 단점을 알고 확인을 해, 여러분 이제 그 개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요. 일단 장점은 앞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죠.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최대 6%의 은행 이자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는다. 여기에다가 이게 5년 만기거든요. 5년 만기인데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단점이 이거야. 단점이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잖아요. 3년 이내에. 그러면 정부 기여금을 아예 못 받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도 해지했을 때 그 이율 자체도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3년 이내 해지하면은 딱히 이득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해지 가능해요. 어떤 경우? 이게 주택 구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근데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사망을 한다거나 요양을 갔는데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확 와닿지 않잖아. 나 죽었는데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사망하거나 요양을 하거나 해외 이주를 가거나 뭐 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 외에 그나마 우리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이제 집을 살 때 아무래도 돈을 모아야 되니까 적금을 해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무조건 집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 근데 이게 진짜 그래도 청년들 집 사게 하려고 그렇죠, 신생아 대출, 맞아. 청년 도약 맞아. 이런 거 많이 배려해 주네요, 맞아요. 정부에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 사는 게 아니라 생애 최초. 그 전에 한 번도 집을 산 그런 내역이 없는 사람이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살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중도해지를 해도 정부 기여금하고 그 가입 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정부 기여금과 6%대 이율을 받을 수가 있고 세금도 없이 비과세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되게 혜택을 신경 쓰는 거죠. 꼼꼼하게 잘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럴 수 있죠. 또 3년이 지나서 해지할 수가 있죠. 3년 이내 해지하면은 뭐 솔직히 이득이 없어. 근데 3년이 지나서 해지하는 경우, 이런 특별한 사유 말고 그런 경우는 비과세 되고요. 그리고 이자도 많이 줍니다. 하지만 정부 기여금은 못 받아. 그것만 빼고 그렇죠.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높게 주는 거는 주고, 그리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 안 내는 비과세 혜택은 주지만 대신 정부 기여금은 특별 중도해지 사유이거나 아니면 만기 때까지 5년 동안 다 넣었을 때 그때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부분이죠. 근데 이게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담보대출이 가능하긴 해요. 납입금에 대해서. 납입금에 대해서 내가 돈이 막 좀 중간에 급하다. 저걸 깨지 않고. 깨지 않고 중간에 좀 돈이 급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납입금에 대한 그 담보대출이 가능을 하니까 이자를 좀 주고 해지하는 것보다는 이자 좀 주고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 또 이제 급여가 많으면 안 돼. 급여가 6천만 원이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800만 원 초과자는 이 정부 기여금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이자와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저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렇죠. 이것도 괜찮죠. 이것만도 괜찮죠. 6%인데다가 맞아요. 비과세하면 15.4를 그렇죠. 빠지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히 꽤 괜찮은 많은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3년 이내에만 해지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이득이 되는 그런 계좌이기 때문에 급하게 뭐 돈을 막 굴릴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고객님이라면 이거 추천하시겠어요? 아니면 본인이라면 만약 청년이었다고 가정하면 이거 넣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사회초년생이다.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무조건이지. 진짜 이거는 그냥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야 될 거죠, 사실. 설령 저는 이게 아까 그 댓글에도 네네. 5년 묶이는 게 괜찮냐. 그러니까 돈이 5년 묶이는데?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요? 아까 뭐 경매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테크 저희 이제 라이브 보고 계신 네.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최근에 그 여행 갔다 오고 나서 그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를 이렇게 썼거든요. 저희 월구닷컴에 글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 제가 쓴 게 뭐냐면 사실 뭐 제가 대단한 성공을 한 건 사실 아니죠. 그냥 월급쟁이로서 가지지 못할 자산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여행을
여행을 제가 8년 만에 간 거였거든요. 해외여행을. 네, 해외여행 굉장히 오랜만에 갔는데, 물론 코로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바쁜 것도 있었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해외여행을 가서 보니까, 예전과 좀 다른 게 이제 좀 그런 거였어요. 일단 돈이 조금 있으니까, 돈을 쓰는 거를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되게 제가 갑작스럽게 갔거든요. 제가 지난 라이브 끝나고 간 거였고, 맞아요. 그때도 한 일주일 남기고인가? 네, 아마 그때 숙소랑 막 비행기 티켓 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떠나는 여행이라 비용이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사실 갑자기 그렇죠. 맞아.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신경이 좀 덜 쓰여서 사실 저도 되게 좀 생경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돈을 이렇게 그냥 고민 없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라는 거에 되게 감사했고, 또 하나는 왜 그 여행이 되게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이 여행의 이렇게 중반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걱정되잖아요. 이제 서울에서 이게 딱 너너이는 얼굴도 떠오르고, 왜 코코님 걱정이 얼굴도 돼? 떠오르고, 반가워야지. 우리 PD 작가님도 떠오르면서 그동안 숙제가 밀려들고 막 직장에서 매일 수백 개 막 이래가지고 막 걱정이 돼. 그리고 또 여행비는 막 청구될 거고, 그렇지, 이제 막 그렇지. 카드도 쓰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막 몰려들어서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는 좀 그게 되게 덜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오히려 뭔가 내가 걱정을 하는 여행이 아니라 제가 좀 마음을 좀 여유롭게 먹고, 그리고 이게 되게 달랐던 게 좀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다음에 여행에 또 올 상황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저는 너무 좋으니까. 겨울에 처음 가고 따뜻한 데를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게 진짜 나도 몸이 가봐야겠네.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움츠러든 이 몸이 막 이렇게 딱 펴지면서 그러니까 면역력도 올라가고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다음엔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숙소에, 더 길게 막 이렇게 와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됐을 뿐더러,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이런 거를 막 쫓기는 숙제 같은 거에 대해서 마음이 쫓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에 내가 더 좋은 데를 와야겠다고 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충전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좀 여행이 됐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되게 가족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고 아이한테 많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 되게 그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고 사실 더 열심히 살자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 대한 계획도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재테크의 시작이 이제 저축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또 저축이냐 또 축이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이런 거를 하면은 제일 많이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제가 그 글에도 썼는데 너 이렇게까지 해서 뭐 될 건데, 그리고 심지어 재테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돈만 결과도 들더라고. 없어. 오히려 또 뭐 투자 공부한다고 돈만 더 들고, 맞아요. 아니면 뭐 실수하면 거기에 대한 또 기회비용, 대가 이런 거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게 짧게는 그랬었지만 제가 그 소음들이 되게 많았고 오히려 약간 성공했을 때 더 심했어요. 그게 또. 왜냐면 너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저를 걱정했겠지만 제 입장에서 오히려 저를 이렇게 뒤로 잡아 끄는 소음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뭐가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호고 무엇이 소음인지를 되게 잘 구분했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그런 소음들을 주변의 소음을 차곡차곡 모은 다음에 그걸 제가 잘 소화해서 제가 스스로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만둬라고 하는 제 마음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소음이었는데 그것까지도 잘 이렇게 제쳐두고 그렇게 꾸준하게 뭐 5, 6년, 7년 동안 제가 저축도 하고 절약도 이미 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으신 거는 그 전에 짠테크나 절약이나 저축 그럼요. 이런 부분에서 네. 엄청 좀 또 긴 시간 쏟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결과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많이 그 기간을 잘 버티니까 제가 이렇게 됐다는 거를 이제 저희 수강생분이나 또 저기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글을 쓴 거였고 그 글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되게 많이 동기부여가 됐다. 저도 그런 목적으로 글을 썼고 이 방송도 마찬가지로 재테크의 시작이 저축인데 저축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어렵고 주변에서 되게 손가락질 할 수 있고 시니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하게 막 길게 하고 안 하잖아요. 3년에서 5년 정도 딱 잡고 하면은 거기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거든요. 거기 때까지는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을 묶어둔다는 거예요.
맞아요. 돈을 이렇게 물론 이게 5년 동안 묶어놓으면 이게 기회비용이나 이런 거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뭔가 재테크할 실력도 없는데 오히려 그때 그런 상황에서 괜히 주변에 흔들려가지고 돈을 아무데나 넣으면은 오히려 돈을 더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단 어디에든 돈을 묶어놔야 돼. 원래 정기예금은 딱 묶어놓잖아요. 예, 원래 묶어놓고 아마 뭐 저도 그렇고 코코이도 그러실 텐데 설령 이게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늡니다. 저 같으면. 예. 그렇죠. 예, 일단 묶어둘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왜냐면 이게 첫 번째 동기부여가 되고요. 예, 그리고 여기 뭐 중도,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뭐 해당하든 해당하지 않든 우리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한테 그리고 저한테 코코님한테 중요했던 거는 이걸 통해가지고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모아보는 그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3,000원, 6,000원 되고 그게 의미 있는 5,000원 넘어갈 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수단을 써야 되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특히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청년이 아니신 분들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그 혜택만을 말씀하시지만 제가 지금 저와 코코님이 강조하는 건 이거에 대한 목적 의식, 동기부여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시면은 누구나 저는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기본이 되는 저축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세계 최초 주택 구매 등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용님께서 결혼이나 출산을 해도 이게 또 그 중도 해지 사유가 출산도 돼요? 될 수 있게끔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바뀐다는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확정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된다. 이거 한 번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많이 해주려고 정부에서 그런 것 하신 같아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좀 그 요건을 좀 풀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